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2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2주차가 되겠네요. 오늘은 저희가 해야 될 게, 환경 친화적 관광 개발입니다.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되는 환경 친화적 관광 개발은 뭐가 있을까? 그죠?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과 환경, 자연을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말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보존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존을 보고 있는 것은 보존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후대에 남겨줘야 되고 우리가 빌려서 쓰고 후손에게 빌려서 썼다는 그런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보존으로서의 보존을 하기 위한 보존, 그죠? 보존으로서의 보존은 개발을 거부하고 경제적 자원 이용을 동결한다. 개발을 거부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런 형태 개발을 하지 않고 이런 야산 깊은 곳까지도 그냥 놔두는 것으로 동결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조금 다르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용 대상으로서의 보존 그리고 자원이 생산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곳을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보존을 하지 않고 다음 개발을 했다. 기본적으로 요걸 놔두고 있으면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보존, 환경 관리 보존, 전체 환경 보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체를 따져봤을 때 파헤치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랭이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해 가면 다랭이 스타일로 이렇게 꾸며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환경 보전은 어떻게 될까? 조금 전까지는 우리 기본적인 것을 보았고 자연 환경 보전은 그대로 놔두고 잘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잘 쓰면 된다. 그런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한번 이렇게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이 100% 복귀 못하죠. 이렇게 그래서 매년 우리는 이상하게, 고성, 강원도 고성 이쪽으로 해서 산불은 납니다. 첫 번째, 자연 발화로 일어나기도 하고, 다음, 논두렁을 태우다가 발화가 가기도 하고,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 꽁초, 그리고 민가에서 발화됐던 불씨가 산으로 날라 들어가지고 발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발화점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인문 환경 보전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 이 오래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야 될 것, 본질의 의미와 재원 불가능하다. 이걸 갖다가 다시 새롭게 재원을 만든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보전 그리고 관광자원은 이거는 관광 매력성과 같이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잠재 수요 예상이 가능해진다. 왜냐면 이렇게 매력물들이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변공원식으로 해가지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간혹 뭐 대충 여기에 상상이 되죠. 잉어가 둥둥 떠다니고 있고 때 되면 연꽃도 이렇게 피고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과 가치성을 기존적으로 기본에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으로써 잠재 수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자원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광자원과 환경의 공생관계 서로가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그죠?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러므로서 시설의 재정비, 시설이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자연 자원 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봤을 때 이 환경 관광 자원과의 갈등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래도 이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수질이 오염되겠죠. 오염되고 지금 현재 대기 오염 정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19로서 19 영향으로서 우리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날씨가 쾌창하고 화창한 거의 가을 날씨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보면 봄 황사가 날라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황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보도가 그리 없습니다. 생태계 파괴. 자연 자원을 보존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누가 파괴한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인간 환경도 파괴됨으로써 인간이 인간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태계도 파괴가 되는 이런 갈등 관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나누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생태 자원이라는 게 있다. 생태 자원. 관광과 자원 보호, 자연 보호, 그죠? 많이 하죠.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보호, 관광이 공존하는 새로운 여행 개념이다. 즉 이게 생태 관광인데 이게 생태 플러스 관광이 어우러져서 생태 관광으로 한다. 생태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불개미집이라든지 자연적인 이 활동과 수변 이런 공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매력물이 있음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보면 이런 수변 공원에 이것만 있으면 갈 수가 없고 그냥 이 자체로서도 값어치가 있지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생태 관광, 녹색 관광, 보전 관광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설명드리고 나서 교재 3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생태관광의 선순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태관광의 선순환 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이것처럼 이런 생태를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것처럼 관광객 유치가 되죠. 환경을 보기 위해서 또는 환경 플러스 관광을 해가지고 생태관광이나 관광을 플러스 해 놓으면 관광객이 옵니다. 그 매력물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창출되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하든지 두 가지 형태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환경보호에 재투자를 하는 이 선순환 사이클로서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에 있어서 생태 관광에 있어서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성은 건전한 사고방식의 관광 그리고 자연지향형 나는 자연을 벗삼아서 살겠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무래도 농촌관광이나 생태관광은 소비자가 많이 찾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음으로써 플러스 녹색 관광을 함으로써 찾게 된다. 그리고 다른 관광 상품에 비해 지속적이다. 수익성이 높다. 그리고 생태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망가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공원 수변이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슬로건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연은 후손에게서 빌려 쓰는 거다. 그리고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잘 가꾸어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생태관광 두 번째를 보면 관광 목적이 명확하다. 나는 힐링하러 가겠다.
힐링하러 어디를 찾아가겠다. 나는 액티비티 한 걸 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힐링과 관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불편함이 포함된다. 아무래도 많이 걸어야 되는 거와 힐링, 많이 걸어야 되는 거하고 자연적인 것에서 차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 아무래도 요 생태 쪽이니까 숲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 그리고 관찰, 감상, 교육적 이전 활동이 중심이다. 아무래도 좀 배워야 되고 교육적인 문제가 좀 더 크게 대두된다. 그러면서 생태계 유형을 보면 유형은 식생, 군락지, 그리고 식물들, 고산지대 식생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야생동물이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철새도래지, 어류서식지, 곤충서식지 이 하나씩만 잘라서 하더라도 생태 연결될 수가 있죠. 나는 철새를 감상하고 싶다. 나는 여러 종류의 어류, 그리고 곤충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해양 및 수자원 보유, 그죠? 우리가 4대강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었죠. 4대강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게 보면 섭지, 갯벌, 해양 생태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질자원, 동굴이나 화석, 이게 뭐 제주도가도 있고 단양가도 있고 동굴 그 자체를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자원 보유지, 주민이나 마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사 개념으로서는 대환관광,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연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녹색관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361페이지를 보시면, 그죠? 관광 개발과 환경의 질이다. 조금처럼 친환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친환경으로 이야기를 해서 환경 보전과 환경 보호,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보시면 개발 형태의 측면에서는 관광자원 개발과 환경, 양자 편익을 공생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 형태로서는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정책을 통합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환경을 두 가지 토끼를 쫓아놓은 통합시킨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친환경 개발은 환경 보전과 상호 갈등 관계이기보다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 보완 관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철새 도래지라든지 섭지 이런 것, 그리고 다음 이런 자연 자원들을 이용해서 다리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 돌담길만 만들어 놓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뭐냐면 교재 보시면 밑에서 3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그죠? 관광개발 형태로서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보전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런 관광들이 대한관광으로서도 볼 수가 있다. 362페이지에 보시면 대한관광이 있습니다. 그죠? 대한관광은 기존 관광과 대한관광을
보고 놓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기존 관광은 팩트는 대량 생산, 소비가 규격화된 상품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대한관광은 각 실리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문화의 민감성, 모험심. 이게 개인주의가 나오다가 보니까 모험심도 나온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새로운 산업 조직이 발생하고 문화적, 미디어적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질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는 뭐냐? IT 신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즉 결국은 이런 의정부와 함께 각 지자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이게 지우개인데, 그죠? 이 판서가 왜 안 지워지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모르나 보네요. 네. 음, 지우개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이 대한관광이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절대왕정이 생겼던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계급 구조가 변화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전유물이었던 이 사람들이 즉 자본주의고 귀족층들만, 그죠? 귀족들만 가던 이런 관광이 있던 시절에서 일반 대중 관광으로 변화된 시점이다. 그 시대가 어디냐면 세계 2차 대전 후에, 대전 뭐 전쟁으로서 폐허가 되고 나니까 나머지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관광자를 가고 싶은 곳에 하는 거는, 이게 뭐 과학 기술 중에서도 교통이죠. 철도라든지 교통이 발전됨으로써 이렇게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량 관광은 관광지 자연 자원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 하나의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새로운 관광 형태를 만들어내는 관광이 생겨났던 게 이게 대한관광이다. 대한관광은 우리가 개념은 이렇다. 관광자들의 대량 이동, 활동으로 야기되는 음? 이것으로 야기되는 사회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관광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있어서 대한관광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한관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제한된 접촉, 그죠? 장기 체제와 생활 관찰,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관광지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개별적이고 비교적, 즉 먼 지역에 있는 소규모 관광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은 여행을 잘 안 가죠. 가까운 곳에 있는 관광지라도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관광지 잘 안 갑니다. 그죠? 조금 또 멀리 있어야 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규모 분산적 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비수기에도 다양한 관광 활동 동기를 유발시키게끔 할 수 있다. 왜? 대한관광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 생각하고 구성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수송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 친화적 사회단체로부터 관광지를 유인하기 위한 선택적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쪽을 찾으면 무언가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무언가에 또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 제품 가격의 2%를 또는 1%를 떼어서 산에 나무를 심는다. 녹십자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이런 소리들을 좀 많이 하죠. 유한 캠버링이라든지 이런 사회사업을 꽤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통적 대량 관광은 가치, 동기, 태도, 실제 체험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체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것을 특징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대량 관광의 특징은 전통 옛날에 있었던 건 숙박, 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경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숙박 공간 형태는 이전 대량 관광은 해안 지역이나 고밀도 다닥다닥 붙어서 많이 가는데 요즘은 대한 관광은 분산적이고 저밀도다. 왜? 조금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규모는 자, 모아서 때 되면 한꺼번에 왕창 가는 거 대규모 통합적 기능이고 여기는 소규모로 그리고 가정적 또 일부 개인적이기도 하고 연인들, 커플들끼리 가기도 하는 이런 관광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소유는 이전에 이미 여행사에서 독점하고 있죠. 이런 형태는 여행사에서 독점, 다국적으로서 해외를 나간다든지 하면 그 일부 특정 여행사에서 독점하던 시대, 지금은 지방,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량관광의 시장은 어떻게 크기, 배출, 세분, 활동 이런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크기, 사이즈가 크다, 작다, 배출지 하나의 지배 시장이다. 그리고 이건 지배 시장이 없다. 왜 사이브도 되고 24시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세분 시장, 알로센트릭과 사이코센트릭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코센트릭은 모험 줄기이고 알로센트릭은 안전하게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이 5개는 장수, 돌침 되겠죠? 요거 알로센트릭과 사이코센트릭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수변과 해변, 자연 문화 활동, 아무래도 대환관광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절성, 높은 계절성, 이건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된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차지하는 위치, 전적으로 지배적 부분이고 일부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 영향은 높은 수입 부분, 낮은 수입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화 요인입니다. 관광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관광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관광자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대량 관광과 대한 관광일 때 대한 관광의 장기, 단기 그리고 대한 관광 장기, 단기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 수는 성장을 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대안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많다. 그러면 대안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
당연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정주 형태고 탐구 형태로 이루어진다. 내가 뭔가를 궁금해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하는 것. 왜? 이건 가기 전부터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블로그를 본다든지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되는 것. 장소, 제한되고 유원지 시설로 가는데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다. 이쪽 A라는 이 동네에서 B라는 동네에 가기도 하고 여러 곳에 가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은 짧고 한정적이다. 짧고 한정적. 길고 무한하다. 접촉, 약간 유리, 대단히 해피하다. 대단히 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집중적이고 집중.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유사성은 대량 관광은 적습니다. 한번 휙 갔다가 오고 하는데 이 대한관광에 있어서는 유사성들은 되게 많다. 결국 자원은 얼마나 많은 수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 정교성, 누출도를 체크하게 되고 정치, 지역과 통제, 계획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 과정은 뭐냐? 발전 과정은 역사적 배경은 우리 대한관광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폐망하고 나서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 이후에 떠들고쳐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됐다. 대한관광은 1958년 IOTO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되고 대상은 전 국민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에는 환경주의자가 들어오지 마라 매형공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주도자들은 뭐냐 자연 발생적이고 여기는 환경주의 단체와 개인들이 이미 이제 전 계층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동기는 이미 이때 관광 동기는 우리가 쾌락 관광 휴양 휴식이죠. 휴양 휴식이지만 대한관광에서는 환경 친화적 특수 목적이다. 즉 특수 목적은 SIT 관광이죠. 스페셜 인디펜던트 투어리즘 해가지고 특수 목적 관광으로 볼 수가 있다. 발전 과정은 자연 발생적이고 이미 여기에서는 흘러온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한관광에서는 환경보호 의식과 환경보전의 기본 팩트를 두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인위적이기도 하고 제도적 장치가 있는 곳에서 제도와 인의를 두 개 포개서 같이 만들었던 이런 정책적 부산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관광 목적은 1차 충족, 2차 보호지만은 여기는 1차도 관광 보호 환경, 2차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대한관광과 이상적 타입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자 시장과 매력 시장 관광시장이라고 그랬죠. 관광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시장에 있어서 매력물 그리고 숙박으로 나누어서 보겠다. 이미 사이코센트릭과 알로센트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요 대량관광과 이게 미래 경제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방법, 높고 낮다, 그리고 계절성,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데 여기는 불분명하다. 그죠? 매력물에 있어서는 상업화, 고도 상업화 미비, 그냥 자연관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색, 지향적, 그리고 관광적
관광객만 하고 여기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펼쳐나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에 있어서는 대량 관광은 이미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소규모로 개인주의 또는 환경보호, 자연보호자들이 이렇게 많은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고밀도, 저밀도, 그리고 구조는 국제적 스타일, 눈에 거슬린, 약간 우리가 관광지에 가더라도 좀 인위적인 것들은 눈에 거슬립니다. 눈에 거슬리는데, 보시면, 이런 대한관광은 눈에 거슬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관광지를 개발하다 보면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관광에 있어서는 첫째가 지자체 또는 현지 주민입니다. 이 현지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보통 보면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겨울 되면 강원도 화천에 뭐 하죠? 그렇죠. 산천어 축제 하죠. 산천어 축제가 뭐냐면 현지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를 꾸몄던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 겨울에 우리 지역에서 해 먹을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날씨는 춥고 얼음은 많이 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음이 오니까 얼음 낚시를 해보자. 그리고 밑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산천어 축제는 현지 주민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자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천어 축제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팩트는 뭐냐면 못 잡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1인당 4마리씩은 잡을 수 있고 더 많이 잡는 사람은 어, 또 가지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4마리 정도만 가지고 나가고 많이 잡았던 사람은 입구에서 수거를 하죠. 4마리만 놓고 나머지 5마리, 6마리 잡았던 사람들은 죽고 갑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 못 잡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4마리씩 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못 잡는 사람이 없고 또 중간에 안내라고 해서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못 잡는 사람들 잡을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고 저도 가서 배웠는데 바닥에 이미 줄을 풀어서 바닥에 닿으라고 합니다. 이 바닥에 닿고 나면 여기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반을 감으면 요 정도 바닥이 여기면 요 정도 떠 있답니다. 요 정도 떠 있으면 거기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문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니까 물기는 물더라고요. 어쨌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 관광과 대한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적 타입과 해가지고 이 지속 미래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